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묻는 각종 조사들에서 보면 최근에는 다름 아닌 아랍에미레이트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는 거의 언제나 항상 바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마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럴 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그것과 관련된 지정학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지표에서는 그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 현재 올해 5월, 늦어도 6월로 예상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소식이 있고 나면 아마 러시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단지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최고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 국가로 과장 없이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하게 될 최고의 깐부 국가가 될 확률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각각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반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위협이 되거나 심지어 적이 될 만한 상황적 가능성이 전혀 없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는 데다, 또한 과거부터 서로에게 매우 진심으로 대하며 너무도 애틋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 일단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계신 불공 사업입니다. 즉, 당시 러시아는 소련 체제가 붕괴가 되어버리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선뜻 무려 15억 달러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15억 달러면 당시 환율로 약 1조 원이 넘는 돈으로, 지금이야 돈의 가치가 많이 달라져 조 단위 이야기가 흔히 들리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조 단위 돈이라는 건 세계 금융계에서도 듣기 매우 어렵던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 넉넉치 않던 살림에도 그런 큰 돈을 선뜻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러시아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자 아직 나라의 재정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라 그 돈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대신 다른 걸 주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불공 사업입니다. 즉, 당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최강의 전차들과 전투 차량들 그리고 이스칸데르와 같은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한국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이게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9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핵심 무기들이 거의 없었고 단지 이 악물고 엄청난 포탄만 잔뜩 쟁겨두고 있던 기술적으로 상당히 약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 선물로 인해 우리나라 기술진들은 러시아로부터 온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미사일들을 분해하여 밤새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고 난 끝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지금 전 세계 최강 전차로 꼽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K2 흑표이며, 또 BMP-3 장갑차 덕분에 탄생한 것이 K21 장갑차이고, 당시 받아온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 덕분에 나온 것이 오늘날 K2와 K9과 함께 전 세계 최강의 완성도로 인정받고 있는 바로 형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하면 미사일이고 또 미사일 하면 우리나라일 정도로 우리에겐 현무 시리즈와 같은 미사일 전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타격 무기인데,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히 그 두 상은 마치 어릴 적 헤어진 쌍둥이 형제처럼 너무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엄마가 같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러시아 분이십니다. 게다가 또 이게 알고 보니 쌍둥이가 아니라 새 쌍둥이였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은 바로 북으로 가서 화성 미사일 시리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와 북한은 동일한 미사일 DNA를 가지고 있고, 또 둘 다 전 세계 미사일 최강국들입니다. 이렇게 무려 냉전 소련 시대부터 축적해온 엄청난 종류의 귀한 무기들을 거대한 수송기들에 실어 한국에게 내려준 러시아는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 한국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거대한 수송기들을 그냥 빈 상태로 다시 가져가긴 그러니까 딱 2가지만 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2가지는 너무 귀엽게도 바로 도시락 컵라면과 초코파이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화약을 전달해주고 자기들은 단백질과 설탕을 잔뜩 실어 돌아간 러시아는 다시 시간이 좀 흐른 다음 또 한 번 우리에게 엄청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절대 아닌 순수 우주 탐사용 과학 로켓인 나로호의 개발 당시 엔진은 고사하고 그 몸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도 좀 배우기 위해 주변국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미국도 일본도 모두 우리에게 철저하게 철벽을 치며 아주 작은 기술도 절대로 주기를 거부한 상황에서 오직 러시아만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로켓 한 대 보낼게 하고는 실제로 로켓을 보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그 로켓 껍데기를 또 분해하고 연구하여 이런 초대형 로켓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는 이 쿨한 러시아가 그냥 껍데기 몸체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로켓 사업 기술력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엔진까지, 그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멀쩡한 엔진까지 함께 보내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러시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나로호를 만들 수 있었고, 이후 자체적인 기술력을 계속 축적하면서 얼마 전에는 이제는 거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호를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멋지게 성공시켜 드디어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매번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도움을 주면서 그 대가로는 오직 도시락과 초코파이만을 원할 뿐, 물론 불곰 사업의 경우 빚 대신 무기로 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한국에게만큼은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퍼주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 서두에서도 말했듯 러시아가 보기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무해한 국가이고, 단지 러시아와 가깝게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필요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는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그리고 이후 소련이 붕괴하자 이제는 미국과 서유럽, 동유럽 모두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으며 모두의 적이 되어 존재해왔으며, 오른쪽에 있는 일본은 미국 옆에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 기회만 있으면 러시아를 비난하고 괴롭혀온 데다, 그렇다고 왼쪽에 있는 거대한 국가인 중국 또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수동적 동반자와 같은 불편한 국가인 상황에서, 이렇게 사방이 모두가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상황에서 오직 한국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다정하며 러시아에게 진심이고 친절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한국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극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좀 실용적인 부분을 보자면 사실 러시아는 대단한 제조업 국가처럼 보이긴 하지만 무기 빼고는 나라의 제조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그냥 끝도 없이 나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또 세 번째로 많은 석유를 팔아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흔한 손톱깎이도 심지어 초코파이도 만들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사랑 한국은 그야말로 바늘부터 최첨단 반도체까지 모든 걸 다 만드는 전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단교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한국만 잡고 있으면 러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 문제 없이 다 완벽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한국은 마치 신이 내려준 최고의 파트너 같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아니, 나라도 내 옆에 이런 한국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주 가까운 곳에 어떤 애가 사는데 굉장히 오래된 가문에서 예로부터 예와 도덕을 중요시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에다 또 과거 아주 힘든 기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완전 자수성가 찐 멋쟁이이자 불사조인데다가 심지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까지 잘 추는 것에 더해 돈도 엄청나게 많은 찐 부자에다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싸움까지 동네에서 거의 가장 잘하는데, 대신 절대로 그 힘으로 누구를 괴롭히거나 뭘 빼앗은 적도 없고, 게다가 공부까지 전교 1등이어서 반도체든 뭐든 그냥 다 1등 먹고 있는, 정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러시아가 아니라도 사실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게도 러시아 역시 어쩌면 가장 매력적이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일단 러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천연가스와 석유 등 필수 자원을 가장 넉넉히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또 가까워서 공급 거리까지 굉장히 짧은 것을 넘어 우리에겐 언제나 그 모든 걸 엄청나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우리 역시 주변이 모두 적 또는 지금은 우방처럼 보이긴 하지만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대국들이 가득 둘러싼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어도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실 거의 유일한 국가이자 또 러시아는 미국,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원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이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말도 안 되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그 북극 항로 사업에 있어 러시아는 그 모든 주도권을 쥔 핵심 중 핵심 국가로 이 사업에 있어 우리가 만약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마치 지금 반도체 초호황에도 맞먹을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핵심 자리를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아닌 우리나라가 맡아주기를 가장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단지 서로에게 실용적인 이익이 확실하다는 것 외에도 정서적으로도 서로에게 호감이 매우 커서 그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몰려 들어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다투는 국가 재건 사업의 현장이 될 것이며 러시아에서 또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후 복구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앞서 말한 북극 항로 사업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며 또 그 외 현대 자동차 공장 재가동 등 나라의 제조업도 다시 숨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할 5개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딱 한국 한 곳하고만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5월 또는 6월이 지나고 나면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게 연락을 해와 지금까지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수준의 국가 관계를 제안하며 이 모든 사업들을 맡아달라고 우정을 담은 손길을 건네올 확률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길 바라며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 이전과는 또 완전히 다른 수준의 최고의 파트너 관계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어 또 내친김에 러시아의 도움으로 그 과정에서 통일까지 이루어내어 둘이 함께 손잡고 이 동북아 지역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진짜 요즘처럼 전 국민이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다 보니까 다들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시며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신 이런 전 국민적 강력한 투자 열풍과는 별개로 그 모든 투자의 배경이 되어주는 기본적인 경제 공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수적인 경제 지식을 어디서 배울 기회가 없어.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또는 말하자면 그냥 감으로 투자를 하고 경제 생활을 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강 경쟁자들과 맞붙어서 그 경쟁자들은 계속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반칙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던 상황에서 본인은 항상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최상의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에겐 탄탄한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박지성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최고의 축구 클럽에 가서 오랜 기간 실력을 인정받으며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의 탄탄한 기본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유행하는 투자나 앞으로의 경제 생활 역시 지금 어떤 주식이 크게 오르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등 그런 최신 뉴스들을 지표로 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탄탄한 기본 경제 지식을 어느 정도 공부해서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경제 소식들을 입체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듯 이런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런 방법도 많지 않은데 여기 소개하는 책은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주는 매우 고마운 책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무려 1998년이고 지난 28년 동안 매년 나오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그 사이 무려 18번이나 고쳤으며 탄탄한 기본 경제 지식 이야기에 가장 최신 경제 뉴스들을 예로 들어가며 그게 실제로 무슨
무슨 말이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어쩌면 가장 쉽게 경제의 기본기와 최신 경제 뉴스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책입니다.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경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한 다음, 이어서 예를 들어 한 국가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또는 쇠퇴하고 있다는 건 그게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차원에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니면 경기 흐름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금리는 또 언제 왜 오르며 그렇게 금리가 오르고 나면 경제에 어떤 영향, 그리고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 용어들의 의미와 또 출렁이는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다양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우리가 뉴스에서 그것과 관련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경제학 공부의 핵심 열매들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처음으로 주식하는 분들을 위한 금융과 증권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른 주요 항목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기사를 예로 들어 그 기사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금융 독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금융 완화와 양적 완화 주제를 다루며, 여기 이 실제 기사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역사부터 어떤 경우에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하며 또 그게 경기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은행 기관들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설명하며 각각의 기관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특정 기업이 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신용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그 지표들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또는 요즘 매우 핫한 글로벌 경제 이슈인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CBDC 등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코인에 대해 포괄적인 정리와 설명을 제공하며 그 각각의 차이를 소개하고, 디지털 화폐의 필연적인 등장으로 인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가장 중요하게 요즘 정말 불붙은 듯 폭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들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일단 각각의 주식 시세표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현재가, 전일 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거래량 등 주식 시세표 안에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읽고 나의 투자에 참고를 해야 하는지, 말하자면 초보 주식 기본기에 해당하는 유용한 지식들을 빼놓지 않고 소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탄탄한 기본기를 챙겨주는 동시에, 또 어째서 우리가 다우지수나 나스닥 또는 S&P 500 같은 해외 지수들도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하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그 지수들을 독해할 수 있는지 또한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솔직히 아주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에는 금융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외 국내외 거시 및 미시 경제 관련, 사실상 경제 관련 모든 주제들을 총망라에 압축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만화책처럼 술술 읽힐 정도로 쉬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다른 전문 서적에서 얻으려고 하면 아마 아주 두꺼운 경제 서적 10권도 훨씬 넘게 스스로 읽고 공부를 해야 할 정도의 정보를 각 주제마다 최대한 압축해서, 그리고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 한 권의 책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최근 주식뿐 아니라 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신 경우, 또는 최근 주식을 시작하셔서 TV나 뉴스에 나오는 경제 뉴스들을 빼놓지 않고 보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시간을 들여 이 책을 먼저 한번 읽고 나면 이제까지는 조각조각 단편적이었던 경제 기사들이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가 되어 좀 더 눈에 들어오고,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그리고 금융이 내 인생에서 좀 더 커다란 부분으로 자리 잡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읽은 다음에도 늘 가까이 두고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해당 항목을 찾아 필요한 지식을 보충하시는 것이 아마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공부 없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남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직접 공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의견에만 의존하게 되며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지름길이 없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기부터 탄탄히 챙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대신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옵션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에서 너무도 중요해진 이 경제와 금융이라는 거대한 주제들에 대해 올해는 꼭 한번 시간을 내어 찬찬히 공부를 시작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이상한 유행이 불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아니면 5시에 일어나서 그 추운데 밖에 나가 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무슨 성공에 있어 대단한 비법이라도 되는 양 크게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실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정말로 성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침형 인간 유행을 만들었던 책이 정말 정직한 제목의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었는데 같은 주제로 여러 권을 읽어본 입장에서 분명 그 책도 좋았지만 정말로 좋았던 책은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 책의 제목만 보고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다는 그런 흔한 이야기겠지 하며 굳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그 책 이야기의 채 3분의 1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건강하고 효율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바른 마인드셋을 가져서 단지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닌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짜 한 페이지도 버릴 것 없이 좋은 이야기가 가득했던 그런 책이었는데 최근 그 미라클 모닝의 저자인 할 엘로드가 기존 책의 내용을 보강하고 특히 그걸 지금 40대 중반부터 50대 이후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랜 기간 완성한 매우 강력한 책 50세 이후를 위한 미라클 모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와 같은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닌 지금 50세 전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거의 죽고 사는 문제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사회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째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루틴으로 매일 아침에 첫 1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과 일에 있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정말 와닿게 풀어 설명해준 중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굉장히 좋은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 중 일부를 여기서 미리 좀 살펴보자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젊음이 어떤 대단한 지위인 것처럼 젊을 때의 삶은 빛나고 가치가 있지만 대신 40세나 50세 이후의 중년 노인의 삶은 마치 무슨 형벌처럼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사회적으로도 무용하며 또 본인들에게도 아무런 희망이나 가치도 찾을 수 없고 외롭고 힘든 시기인 것처럼 설득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제 막 50이 넘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진작에 그 선을 넘어 이제 60 또는 70이 된 사람들 모두 지금 자신의 시간과 하루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보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하루하루 만족감에 찬 인생을 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어떻게 아침을 보냈냐에서 갈린다고 저자 할은 강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하고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 아저씨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내게 화를 냈다면 또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차가 물 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며 내 옷에 진흙물이 튀겨 옷이 엉망이 되었다며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그 아침부터 기분이 완전히 망쳐버려 그 기분대로 하루 종일 화가 나 있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또 자칫 잘못하면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어서 다른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 나머지 하루 역시 계속 그 기분대로 좋게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주는 그 첫 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나의 첫 시작인 나의 아침이 내게 가장 유리하고 도움이 되며 또 나의 정신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하루를 넘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목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막 새벽 4시처럼 기적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7시에 일어나도 되고 시간 여유가 되는 사람은 8시 또는 9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5분 동안 또는 그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런 루틴이 없어 밤새 인터넷 서핑하다가 늦잠 자서 아침에 알람 시계 몇 번이나 스누즈 누르다가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급하게 일어나 쫓기듯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이미 아침부터 이 하루의 게임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아저씨가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생각은 말이 되고 행동이 되며 또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습관은 결국 운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던 말처럼 아침에 나만을 위한 강력한 루틴을 미리 설계해서 정해놓고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해 그 루틴에 맞춰 그 새로운 하루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건강을 알뜰하게 챙긴 상태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아침은 성공적인 하루가 될 확률이 높고 또 그런 하루들이 모여 성공적인 1년 그리고 인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나의 정신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거나 또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아침 정신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잠에서 깨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미지근한 물을 꼭 한 잔 먼저 마셔주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그 고요한 분위기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용해 아주 짧게라도 그 하루에 대해 또는 나의 목표에 대해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명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이게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그리고 어딘가 종교적이고 지루하고 엄청 모호한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것 말고 짧게 감사의 기도를 해도 됩니다. 어차피 명상이라는 것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집중해서 생각하며 아침에 그 고요한 힘을 빌어 그게 내 마음속에 하루의 시작부터 잘 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또는 그 생각이나 이미지가 나의 하루 시작의 첫 출발점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제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아니면 로또 1등 같은 것에 당첨되지 않았어도 그저 오늘도 내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건강하게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그런 감사와 바램을 짧은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채워넣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첫 5분을 보내고 나면 이제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10분이든 20분이든 짧게 운동을 하고 내가 만약 글을 쓰는 작가라면 아침에 그 좋은 기분과 고요함 속에 쌓여 1시간 또는 2시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1시가 급한 굉장히 바쁜 투자자라면 그 첫 1시간 동안 투자 업무 관련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모아 집중해서 처리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라는 이유는 이걸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1시간은 저녁에 4시간, 5시간과도 맞먹는 엄청나게 압축된 집중력과 무엇보다 머리가 굉장히 맑기 때문에 일이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을 몰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감정 최적화 훈련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닥이나 의자에 잠시 앉아 감사기도 또는 명상을 한 다음 1시간 동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오면 그때 잠시 다시 또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오늘 나의 하루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그 최적의 감정 상태를 선택한 다음 그 감정을 잠시 상상하며 느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의 거울
거울이라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 하루도 그런 우리의 마음처럼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침은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정신이 외부가 아닌 계속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우리의 내면을 향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는 루틴을 통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그 내면을 현명하게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켜고 세상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소식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또는 바로 이메일을 열어보고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앞서도 말했듯 최대한 아침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지를 관리해서 나의 정신 상태를 보호하고 또 고요함을 유지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최대한 차분하고 고요하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지금 앞에 말한 것들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명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 정말로 유용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자면 그건 바로 꼭 운동을 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며 운동을 멈추기 때문에 몸이 나빠지고, 또 몸이 힘드니까 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더욱 몸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나이에서 17살을 빼고 계산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50살이시면 옛날에 비하자면 대략 33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여기서만 해야지 젊은 친구들 있는 데서 하셨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요즘 중년들은 그 몸 상태나 마음가짐, 그리고 기대 수명으로 볼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젊다는 것은 객관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50대 초반이라고, 아니면 벌써 60이 넘었다고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루 10분이나 15분씩이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단 몇 개월 만에라도 벌써 내가 보는 나와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나 모두 몰라보게 젊고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내게 자신감까지 생겨 마음까지 함께 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며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건강도, 그리고 내게 남은 내 인생에서 어떤 행복하고 설레는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항상 젊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선하게 유지하면서 이걸 아예 숙제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매일 운동을 함으로써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 많을지도 모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요즘 매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물론 엔비디아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반도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애플이나 삼성에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마치 매년 새로운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듯 다음엔 뭐가 나올까 그걸 기대하는 재미가 크기도 한데, 사실 전 세계 첨단 무기계에서도 비슷한 흥미롭고 멋진 새로운 무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무기계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시장과는 달리, 또는 4년에서 7년 사이 페이스리프트를 넘어 풀체인지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자동차 업계와 비교해서도 그 신형 모델 출시 주기가 때론 수십 년씩 될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가끔씩 신형 무기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로 흥분되고 너무 궁금해 관심이 갑니다.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지난 20-30년 사이 새로 출시되었던 최첨단 무기들 가운데 가장 대단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그리고 지금 봐도 아니 이게 한 500년 후에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멋있을 바로 B-2 스텔스 폭격기일 텐데, 이 B-2 스텔스의 경우 바로 작년에 그 후속 모델인 B-22 레이더가 나오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B-21 폭격기는 앞으로 최소 30년간 미국의 국방 전력을 상징하는 핵심 병기가 되어줄 엄청난 폭격기로, 이건 이미 너무도 뛰어났던 B-2 폭격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첨단 기술력이 모두 집약된 전세계 최초의 6세대 스텔스 폭격기로, 과거 B2 폭격기는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장비를 통째로 꺼내서 바꿔야 했지만 이 새로운 B21 폭격기의 경우 마치 요즘 스마트폰처럼 태생부터가 아예 디지털 세대로 설계되어 그냥 온라인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하면 마치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가 격투기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언제든 빠르게 최신식 기술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날개 달린 슈퍼 컴퓨터입니다. 게다가 또 B2는 대당 생산 단가가 무려 2조 원에 달해 미국마저도 그걸 딱 21대밖에 만들지 못했었는데, 대신 이 B21은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춰서 미국은 이걸 최소 100대에서 150대까지 생산해서 운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두어 대만 있어도 사실 손 놓고 당해야만 해서 너무도 무서운데, 그걸 무려 100대 또는 150대나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30년도 이전 30년처럼 전 세계 하늘은 미 공군이 지배하게 될 확률이 매우 커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표면상 미국의 가장 큰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신형 스텔스 폭격기를 최근 각자 공개했는데, 먼저 썸네일에서 본 그 하얀 백조 같은 폭격기가 바로 러시아가 최근 공개한 팍다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는 러시아가 미국의 B21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B21과 마찬가지로 날개 자체가 동체인 전익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 팍다 폭격기는 B21보다 덩치가 훨씬 더 커서 최대 35톤에 달하는 폭탄을 싣고 날아갈 수가 있고, 제급유 없이도 대략 12,000km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어 사실상 미국 포함 전세계 주요 도시들을 모두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의 최첨단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KH-95와 같은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어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폭격기입니다. 이 막강한 폭격기는 원래는 2023년에 시제기가 완성되고 2025년부터 비행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푸틴이 2022년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계획보다 너무도 오래 걸리고 있고, 또 미국발 경제 제재로 개발 자금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개발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뒤로 늦어지며 그 실전 배치 시기는 아마 2027년 말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말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B21 폭격기의 공식 발표 이후 이 팍다 폭격기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항공무기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생긴 건 미국의 B2나 아니면 조금 전 살펴본 러시아 폭격기와 매우 유사한 전익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대신 그 크기가 대략 20배 가까이 큽니다. 그러니까 냔냐오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항공기는 폭격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공중 항공모함으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전체 길이가 242m에다 또 날개 폭이 무려 684m에 달하는 크기, 즉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로,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도 12만 톤에 달합니다. 선체 내부에는 경납고가 있어서 전투기를 88대를 싣고 다닐 수가 있는 데다 레이저 병기 및 고에너지 입자포까지 탑재하고 있어 하늘을 나는 무적의 요새 같은 비행체가 바로 이 냔냐오라고 중국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일단 DJI 같은 회사들 보면 중국이 드론도 잘 만들고, 또 비록 자기들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지만 스텔스 전투기도 꽤 일찍부터 만들어 왔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도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건 분명히 맞는데,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에 그것도 12만 톤이나 되는 이런 공중 항공모함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매우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저 커다란 게 하늘에 떠다니면 미국이나 적국도 진짜 무슨 바보가 아닌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몇 방 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2차 대전 때 일본 항공모함들 당했던 것처럼 F-22나 F-35 같은 전투기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면, 그래서 그 미사일 중 몇 대만 적중해도 저 공룡 비행체는 그 안에 88대의 전투기들을 모두 끌어안고 그냥 추락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건 이런 거 좋아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판타지 국방 홍보 영화 같은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그냥 개발하고 있다고 치고 발표한 그런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저런 게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질 일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좀 막 스타워즈 생각도 나면서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꽤 심장 뛰고 멋진 소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B21도 그렇고, 또 앞서 살펴본 너무도 멋진 팍다 폭격기도 그렇고, 그 중국산 공중 항공모함도 그렇고,
있고,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6세대 전투기들도 그렇지만 이제 항공 기술이 너무도 발전해서 정말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미래 전투기들, 아니 일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멋있게 생긴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최근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나게 멋진 모습을 한 공중 무기들이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KF-21의 정말 야무진 성공으로 그 전 세계 군사 최강국들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올림픽에 성공적으로 입장한 우리나라 우주 항공 기술 역시 그때쯤에는 앞서 본 저 전투기와 폭격기들보다 더 무섭고 강력하며 또 디자인적으로도 더 멋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지난 2010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꾸준하게 연구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연수익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많아지면 그 만족도와 행복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그리고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높아지면서도 만족도와 행복도 모두 늘어났지만, 매우 신기하게도 연수익이 7만 5천 달러가 넘어가게 되자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던 행복도의 증가가 수익이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연 20만 달러를 버는 사람과 30만 달러를 버는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행복도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이 돈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대학교 경제 수업 첫 학기 때 배우는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그래서 얼마큼 있어야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 또 좀 더 나아가 그 충분하다는 것 역시 도대체 얼만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며, 그것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얼만큼의 돈을 벌고 싶은지, 또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무엇을 해서 행복해지고 싶은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나 고민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부분 그저 오직 지금보다 더 많은 돈, 가능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런 매우 민감한 돈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궁극적으로 돈에 대해 너무 쫓기며 살지 않고 철학의 보완과 관점의 전환을 통해 더 적은 돈으로도 훨씬 더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30년 전에 출간된 돈이냐 인생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돈 관련 철학에 있어 가장 유명한 고전 중 한 권이 된 책인데, 이 책이 나왔던 당시 미국은 80년대 버블 경제 때 일본처럼 나라에 돈이 넘쳐나던 시대였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나라 전체가 마치 커다란 중독에 빠진 것처럼 소위 돈과 쇼핑, 그리고 더 큰 차와 더 화려한 집을 구매하고 자랑하는데 모두가 미쳐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세상에 돈이 더 많아지고 넘쳐났음에도 오히려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행복도는 거꾸로 크게 떨어졌고, 이건 단지 돈이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당시 돈을 아주 많이 벌던 부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우울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드시 배우고 졸업을 했어야 하는 돈 관련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우리 대부분의 중년 세대들 또한 학교에서 이런 너무도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졸업과 함께 사회 속으로 던져지며 나중에야 가장 힘든 방법으로 그 지혜들을 스스로 터득했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을 텐데, 핵심은 바로 인생에서 돈은 정말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나의 가족, 나의 자유와 정신적 편안함과 같은 그런 가치들과 잘 밸런스를 맞춰서 충분한 정도만을 추구해야지 내 모든 시간과 정신 그리고 건강까지 갈아 넣으면서 죽을 때까지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또 고민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그 모든 게 어딘가 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경제서들도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도 유용하고 중요한 공부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들과 함께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또 얼마나 벌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철학적 질문을 스스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책들 역시 함께 읽어주면 더 완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과 또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제공하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함에 대한 가치관, 즉 나의 만족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저자는 책에서 돈이란 우리 인생을 맞바꾼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즉 내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그 10,000원짜리 물건은 내가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 쓴 내 인생의 시간뿐 아니라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 소비되었던 고생과 감정적 소비까지 모두 그 돈이라는 종이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어렵게 손에 넣은 귀한 것을 절대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실 별로 필요도 없는 아주 많은 물건들을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는 그게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도 다 사는 것 같으니까와 같은 매우 빈약한 이유로 자신이 한 달간 정말로 고생하며 인생과 맞바꾸며 고생하여 번 돈을 낭비하며 산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발적 소박함을 추천합니다. 즉 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추가로 부업을 시작해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닌 지금 세고 있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내 인생 그 생명 에너지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방법으로 소박한 삶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9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해왔고 과연 그 소비들이 내 행복에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 이후부터는 보다 의식 있는 소비를 하면서 즉 그 소비가 정말로 나의 행복에 건강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돈을 써서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돈은 줄이고 또 각각의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만족도와 행복도는 높이는 의식이 있는 새로운 소비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바로 도대체 얼만큼이면 충분하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이가 언제나 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그 더 많이를 위해 우리가 가족들과 또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바쳐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더해 놓쳐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그 대가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를 논해야 하는데 그래서 책은 소비의 3가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존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안락으로 생활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더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3번째는 사치로 없어도 되지만 어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위한 소비는 지극히 필요하고 현명한 소비이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충분함의 영역에 있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소비가 사치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들 백화점의 매출을 보면 최근 몇 년 들어 조 단위를 우습게 넘기고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바로 명품 부분에서의 매출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요즘에는 초딩들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역시 마치 매년 새로운 옷을 사는 것처럼 아이폰 16, 17 아니면 갤럭시 23, 24 등 매년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모두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생존과 안락의 단계에 있는 소비들은 그게 우리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 사치는 대부분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요즘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마케팅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치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설득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양의 명품들과 시계들 그리고 보석과 비싼 고급 승용차들을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더 많이 팔리게 만드는 데 있어 이제는 그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이 돈이나 소비 관련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마케팅이나 사회 분위기에 굉장히 쉽게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기 마련이고, 또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치에 소비되는 돈을 생존과 안락의 단계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끌어다 쓴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지금 내게 있지도 않는 돈을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빌려다가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게는 비싼 명품 가방과 시계가 남겠지만 대신 나는 그걸 구입하는 데 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더 큰 스트레스 압박을 견디며 일을 해야 해서, 분명 요즘 유행하는 명품과 올해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는 있지만 행복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편안함조차 저당 잡혀버린 그런 우울한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치 게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책은 조언합니다. 그 대신 앞서 살펴본 자발적 소박함을 중심으로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내게 만족도를 주는 시간적 자유, 신체적 편안함, 그리고 정신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치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러나 사실 경제 관련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너무도 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출간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독자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는 이 분야의 고전 명저이기 때문에 분명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덜 가졌음에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도 더 많은 물건과 소비를 추구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실속을 챙겨 더 적게 소비하며 나의 인생의 에너지를 바꾸며 손에 쥔 그 귀한 돈을 좀 더 내게 실제로 유익하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돈과 소비 관련 귀한 철학적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같은 성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읽은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날 학교에서 해주지 못한 가장 귀한 수업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또는 가끔 마트에 함께 나가서, 아니면 아이들이 분명 재작년에 새 폰 사줬는데 갑자기 또 올해 나온 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는 때를 쓰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잘라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에도 너무도 좋은 책이라 많은 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